안녕하세요. 2월 15일 95회 테스트 시험이 내일 모레입니다. 자, 그래서 시사 경제 용어 20개가 이 중에서 한 10개 정도 반드시 나옵니다. 요거는 테스트 홈페이지나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 동영상을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초고령 사회. 엄청 기네. 자, 엄청 긴데,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너무 길어가지고, 같이 읽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7%, 14%, 그 다음에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7% 이상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 요거를 알아두세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2017년에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자, 아무튼지간에 요거 7%, 14%, 20%를 외워가지고 요게 고령화 사회예요. 고령 사회,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바꿔치기 하겠지. 뭐 만약에 내면 요 숫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 숫자에 주의하면서. 자, 그 다음에 반대 매매. 요거는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빌리거나 신용 융자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하려는 가령 개미가 있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했대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주식이 자기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거 1,000만 원 주고 샀어. 돈 1,000만 원 빌려가지고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점점 떨어져가지고 800만 원 정도야. 근데 가령 돈을 한 3개월 빌리기로 했대. 3개월. 근데 만약에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오를 때까지 좀 기다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겠지만 돈 빌려준 증권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800만 원이라도 지들이 팔아버립니다. 그냥. 이게 반대 매매예요. 반대 매매. 왜? 여기에서 더 떨어졌다간 얘가 못 갚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는 얘 의사에 상관없이 돈 빌려서 증권사한테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올랐건 말건 아무튼 이때 그냥 반대 매매 해버려. 요거. 자, 그래서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밑줄. 약정한 만기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어. 돈 빌려서 증권 투자한 이 개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반대매매. 진짜 끔찍한 거야,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반대매매. 요거. 그래서 요 뜻을 알고 계세요. 막 팔아버린다고. 이 사람의 의사에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라스트 마일. 이 라스트 마일이 원래 뜻이 요 사용수가 사용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거리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리이자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트 마일은 유통사업에서 밑줄 주문한 물품이 고객에게 배송되는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니까 이때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야지 또 시키겠죠. 또 여기를 이용하겠죠. 그만큼 중요한 구간이란 얘기야. 이 마지막에 고객한테 전달하는 그때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으로 상품을 받으면서 만족도가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이면서, 그죠? 그래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이러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고 유통업체들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배송 품질에 주안점을 두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라스트 마일, 그리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오케이. 자, 오버슈팅은 환율이나 뭐 주가 등이 원래는 뭐 요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정상인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단기적으로 확 급등했다가 이게 서서히 장기적으로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는 게 오버슈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환율이나 주가 같은 금융자산의 가격이, 자, 밑줄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급등해. 근데 장기적으로는 장기 균형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 이게 오버슈팅이에요. 그래서 장기 균형 수준에서 크게 이탈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장기 균형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이다. 이게 오버슈팅입니다. 시험에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요거. 자,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 요거는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밑줄 그세요. 선제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중앙은행장이나 이제 중앙은행에서 지금 굉장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막 있어요. 이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뭐 정확하게 금리가 몇 % 오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우 지금은 물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라고 그냥 한마디 하는 거야. 그러면 물가가 너무 높다는 것은 금리를 낮추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그거예요. 먼저 이렇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자, 그래서 봐봐요. 선제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건데, 보통 정책금리 또는 기준금리의 향방 등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기 위한 밑줄,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야.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 의장 제롬 파월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요 FOMC에서 직후에 기자회견 등을 열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을 밝히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포워드 가이던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선제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 이거는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 결국 요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앙은행의 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한도인데, 이것도 되게 길어요. 뭐 이게 쭉 긴데, 이거 너무 기니까, 이거 뭐예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예를 들어, 제1금융권은 좀 튼튼한데,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은행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2금융권이 1금융권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자가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적금을 부어놨는데, 얘네들이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줬어. 그거를 예금자를 보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즉 요 예금자를 보호하는 한도가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억까지 보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금자 보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금액을 알아야 돼. 금액을 5천만 원에서 얼마로? 1억 원으로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가 뭐 12월 27일 날 통과했어.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되겠죠. 실제 법 시행은 이때 통과가 됐으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가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인데, 이게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이게 상향됐다고요.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요거 가입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예금자에게를 대신 지급해 주는 겁니다. 요게 예금자 보호 한도 얼마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휴머노이드, 사람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하는 로봇을 말한다. 자, 이거 정의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안 읽더라도 여러분은 읽어봐야 돼. 익숙해져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요거야. 사람과 비슷한 로봇입니다. 요거. 휴머노이드 나오는 대표적인 영화가 지금은 하도 뭐 그런 게 많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영화 두 개가 명화가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해리슨 포드 나왔던 거, 되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거보단 아니지만 좀 더 오래된 영화가 AI라는 영화가 있는데 정말 슬퍼요, 이 영화. 어떤 작은 애가 나오는데 연기도 엄청 잘하고 엄청 슬픈 영화입니다. 요거. 아무튼 자, 요 휴머노이드 나오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세요. 시험 끝나고 요거. 자, 그 다음에 횡재세는 요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에다가 부과하는 세금이라서 요걸 초과이윤세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횡재냐, 이런 거죠. 가령 나라들 간의 전쟁,
아니면 무슨 뭐 질병 그런 걸로 인해서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해 가지고 뭐 정유 회사들이나 그런 회사들이 떼돈 벌었대. 그러면 뭐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초과 이윤을 누리게 되면 그때 걷는 세금이 횡재세예요. 초과 이윤세라고도 하는 거죠. 자, 낙수 효과. 낙수 효과는 여기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이 잘 되면 그걸로 요 부품을 납품하는 뭐 중소기업이 잘 되고 그러면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자들에게도 잘 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자, 볼게요. 대기업의 외형이 커지고 수익성이 좋아지자 이때 대기업의 제품이나 부품을 납품하는 중견, 중소기업의 실적도 덩달아서 커지고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돌아가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 요게 낙수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편 관세. 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밑줄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야. 일정 비율, 약 10% 정도의 미국의 그 적자,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려는 뭐 그런 정책이죠.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실제로 이거 말고 다른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게 이 사람 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다.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보편 관세다. 자, 그것까지만 생각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거죠. 요게 추가 경정 예산인데 원래 본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돼서 통과되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그런데 라고 하면 추가로 또 예산을 배정하는 거, 그게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매년 본 예산이 국회에 의결된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밑줄 추가로 자금 집행이 필요한 때 본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경정이 변경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냥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국회를 통과해야지 당연히 최종 편성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황제주. 요거는 한 주의 가격이, 이 가격 100만 원, 요걸 알아야지. 100만 원이 넘는 초우량 주식이죠. 이거 1000만 원으로 속여서 내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한 주 가격이 얼마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데드 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가 펄떡하고 뛰는 거죠. 이거는 죽은 고양이도 꿈틀 한다는 뜻으로 주가가, 자, 왜 이렇게 죽어가는 어떤 동물이건 사람도 그러는데 죽기 직전에 잠깐 반짝하고 제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이 막 떨어지다가 잠깐 동안 소폭 오르는 거 있죠. 요거를 데드캣 바운드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밑줄 끌까요? 자, 주가가 급락하다가 일시적으로 소폭 올라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뭐라 그런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웨어러블 기기. 이건 뭐 그냥 옷을 이렇게 옷에다가 착용하는, 그러니까 몸에다가 착용하는 거. 몸에다가 착용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경, 구글에서 나왔나? 뭐 안경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보인다면서요. 뭐 그런 거. 그런 겁니다.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자의 손목, 팔, 머리 등에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기기고 초소형 부품과 초박막형의 휘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센서, 저전력 무선 통신, 모바일 운영 체제 등 IT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시계, 안경, 옷 등에 접목되어 자,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기기. 이거 한 줄이면 됐지. 너무 많이 쓸데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기기다. 웨어러블. 몸에 입고 다닐 수 있는 거. 이게 웨어러블 기기다 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 안경은 제가 안 써봤는데 그것도 뭐 모양도 좀 불편하게 생겼고
뭐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뭐 하고 막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죠. 아, 그것도 너무 좀 이상해. 그냥. 그죠? 좀 더 혁신적인 거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엔지니어 분들이 화이팅 하자고요. 좀 더 재밌고 혁신적인 거, 편한 걸 좀 만들어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빅컷과 스몰컷. 이것도 아주,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숫자를 외워야 될 게 좀 많은데,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0.5%면 빅컷이고요. 요거 0.25%는 스몰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0.5, 요건 0.75, 아니면 요거는 1, 요거는 0.5 이렇게 속일 수 있으니까 숫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토요일까지만 기억하자고, 토요일까지. 자, 숫자 토요일까지만 기억을 하자고요, 제발. 자, 그 다음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자, 여기서도 숫자 나와 또. 봐봐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 자, 여기 밑줄.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거예요. 요거 경기 실사 지수는 조사하고 지수화해서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자, 그러니까 요거는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죠. 그래서 요게 약자도 알아두세요. BSI. BSI를 통해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요것도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할 수 있어. 요런 장점이 있는데, 숫자가 또 나와. 숫자가 나오니까 0에서 200 사이의 값을 가지고 100보다 높으면 요게 긍정적인 겁니다. 낮으면 부정적. 또 요거 속일 수도 있어요. 높으면 부정적, 낮으면 긍정적. 요렇게 잘 속여요. 그러니까 요거 숫자, 요것도 잘 알아가세요. 토요일까지만 좀 기억하자고요. 좀 숫자 외우는 게 좀 번거롭더라도. 자,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엥겔 지수입니다. 엥겔 지수는 여기에서 소득 중에 총 소비, 쓴 돈 중에 여기에 식료품에다 사용한 금액이 있죠. 요 비율에서 높을수록 좋겠어요? 아니면 이게 낮을수록 좋겠어요? 낮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면 이게 높다는 말은 자기가 쓴 돈 중에서 먹는 걸로 제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쓰는 돈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나머지 돈으로 여가를 즐겨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보자고요. 독일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엥겔은 근로자의 가계조사를 통해 가계소득, 자, 밑줄. 가계소득이 높아질수록 총소비 지출에서 식료품 비율이 감소해. 감소 동그라미.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질수록 잘 살수록 먹는 거에 쓰는 비용이 줄어. 왜? 총소비가 굉장히 많아지고, 봐봐요. 여러분들, 한 5천만 원 벌던 사람이 3끼 먹는데 소득이 1억으로 2배 늘었다고 6끼 먹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식료품 요 비용은 조금밖에 안 늘어나는데, 그만큼 식료품 비용이 총소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얘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가계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이 작아진다고요. 요거.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져. 이를 엥겔의 이름을 딸 엥겔의 법칙 빗줄, 엥겔의 법칙이라 했는데, 이는 가계의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 지수도 나온다. 엥겔 지수. 오케이. 엥겔의 법칙이면서 이게 엥겔 지수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대규모 멀티모달 모델이에요. 요게. 근데 요거는 약자도 좀 알아줘야 돼. LMM하고 여기 보면은 요거하고 좀 헷갈릴 LLM이 나와요. 발음하기 더럽게 어려운데, 이거는 여러분들 AI 있죠. AI를 교육을 시킬 때 요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 타이프로 치던가 언어를 통해서 AI를 가리켜서 사람처럼 이렇게 만드는 건데, 멀티 모달 모델은 요 모달이 사실 우리 윈도우에서 팝업 창처럼 이렇게 뭐 그런 비슷한 팝업 창 비슷한 건데, 요거는 언어뿐만 아니라 무슨 이미지 같은 것도 이렇게 AI한테 보여주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멀티모달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LML보다 이거는 이미지나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막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키니까 이게 더 진보된 그런 기술이겠죠. 자, 볼게요.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자, 밑줄.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다. LMM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모두 학습하여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의 경계를 지우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 아이, 뭐 이렇게 길어, 쓸데없이. 그냥 이거 한 줄이면 됐지. 자, 그래서 기존 요 L이 랭귀지여가지고 언어만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이미지 분석과 추론 능력을 갖추게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밑줄 보세요.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의 규제를 안 받는다는 말은 통계도 제대로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금융위기가 예전에 터졌을 때 이 그림자 금융 때문에 그 피해 규모가 더더욱 엄청 커졌고 심지어는 아까 통계에 안 잡힌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가 됐는지도 그냥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가 박살이 난 거죠. 금융위기 때. 자, 이 그림자 금융. 자, 아무튼 정의를 알아야 돼요.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아. 요거. 자, 그 다음에 슈거플레이션. 슈거가 이거 설탕이죠? 설탕 값이 오르니까 다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 플레이션에다가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고 있어, 이놈들이 진짜. 인플레이션 하나 하면 다 통하는데. 자, 아무튼 볼게요. 설탕 가격 상승으로 설탕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가격을 동방상승하는 자, 이제 밑줄 보세요. 자, 솔트플레이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도 뭐 플레이션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고 있어. 자, 과자, 아이스크림으로부터 빵, 음료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빠짐없이 설탕이 들어가기에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대. 요게 그냥 정의입니다. 정의. 오케이. 자, 봤습니다. 요 20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반드시 나오니까 우리 토요일까지 반드시 머리에 저장을 해갖고 시험장에 가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합격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화이팅!